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본 행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압축기에 자기 부상 베어링이나 가스 베어링이라는 게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이제 임펠러고요. 압축기에 임펠러가 이제 이거는 2단 임펠러네요. 임펠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축, 임펠러 축 같이 연결된 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터 부분이고, 그러면 이 모터 앞뒤에도 이제 베어링이 있겠죠. 이 베어링이 아, 모터 베어링이 이제 예전에 그냥 일반 그 베어링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베어링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에 오버홀 해서 안에 청소를 2, 3년에 한 번씩 그 점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으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요즘은 이 부분에 그 베어링을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이 축을 띄워서 그 마찰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베어링이 없이도 자기 부상 열차처럼 이 축을 띄워서 이제 가게 하는 그 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업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LG에서 나오는 마그네틱 베어링에 대한 그 기술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좀 보면 LG에서는 이제 15년도에 그 에어 가스식 베어링을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17년도에는 이제 마그네틱 베어링, 자기부상 베어링도 개발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한 거죠. 음, 그 에어 베어링은 한 300RT 정도까지 좀 중소형 그 냉동기에 사용을 좀 하고 있고 마그네틱 베어링은 이제 300RT 이상 좀 큰 용량에서는 자기 부상 베어링,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기 부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베어링에서 이제 그 서로 볼 베어링이나 이런 것처럼 서로 접착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마찰 손실이 당연히 줄어들고 기계적인 손실이 줄어들고 또 윤활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또 윤활이 필요하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히터라든지 그 오일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손실 같은 거를 좀 줄여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그 베어링 타입의 그 기계식 베어링 타입의 전동 압축기보다는 효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편하고 또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베어링이 구동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적어지고 베어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적어져서 사이즈도 좀 콤팩트해지고 그뭐 에너지 효율이 기존보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연간 운전 비용도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에 의한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이죠. 베어링 하우징, 축 하우징에 이런 그 마그네틱 그 베어링 장치를 둬서 어, 전, 그, 전기를 통하게 해서 어, 이 회전축을 이제 띄우는 그런 형태고요. 뭐 UPS를 장착해서 정전 시에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뭐 얘기고 사이즈도 이제 좀 콤팩트해지고 소음도 줄어들고요. 일반에 비해서 이만큼 소음도 줄어들고 오일계통 이제 이 빨간 부분들이 오일계통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음, 그 LG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압축기하고 이 마그네틱 베어링을 장착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보면 그 예전에 일반 압축기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큰 그 모양상 외형상 차이는 없고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컴팩트해지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는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LG 제품은 크게 표가 많이 안 나고요. LG에서는 이제 그 에어 베어링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에어 베어링은 어, 이 베어링 하우징에 이게 그 얇은 판 같은 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구동에는 이제 베어링 돌아갈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베어링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속도가 나게 되면 이 베어링이 그냥 떠서 가는 형태, 이거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도 떠서 가는 형태로 어, 그렇게 이제 그 공기 중에 떠서 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에어 베어링인데 이게 일단 가격이 이거보다는 좀 저렴해서 마그네틱 베어링보다는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정기적인 장치라든지 그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적은 용량대의 범위에서는 이제 이 에어 베어링을 좀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요 그 가스 필름 요 얇은 막 그 철판 같은 거하고 이제 접촉이 되다 보니까 그 주기적으로 이 에어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일반 베어링처럼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짧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이렇게 그 냉동기를 켰다 껐다 한 만회 정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가스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 가스 필름 이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베어링은 뭐 하여간 가격이 이제 비싼 게 조금 이고요. 일반 그 예전에 그 냉동기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한 그림이고요. 134이 친환경 냉면 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경쟁사 1, 2, 3 쓰는 업체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것 같고, 이제 가스 베어링, 에어 베어링,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리프 코일이라는 게 처음에 조금 접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전수가 생기면 거의 떠서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리프 베어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쭉 달라붙으면서 벽면에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센츄리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센츄리 거그 무기부 터보 냉동기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134A 쓰는 것도 이제 경쟁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 책에 있는 게 이제 센츄리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갖다 이제 그림 같은 걸 넣었던 건데, 이건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기하고 그 압축기를 또 제어하는 인버터까지 세트화 시켜서 밖에 이렇게 우리 딱 밖에서 보면 엔진처럼 생겼어요. 엔진처럼 생기게끔 세트화 시켜서 가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센츄리가 자체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 미국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죠. 댐퍼스 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내가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댐퍼스 거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트레인도 자기 부상 베어링 쓰고 요크나 뭐 맥케이 이런 데도 자기 부상 베어링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맥케이 이런 데서도 처음에 많이 시작을 했는데 워낙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적고 사이즈 적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요즘 이제 외국의 업체들도 그렇고 국내 업체들 국내는 아직 그래도 이제 센츄리하고 어, LG는 이제 국산화시켜서 하는 거고, 센츄리는 이 압축기 가스를 수입해서 하고, 신성이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도 아직은 국산화시키는 데는 LG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용량에 좀 한계가 있어요. 뭐 125Rt든가 큰 게.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그 125Rt짜리, 150Rt짜리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서 300RT, 450RT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센츄리나 다른 업체에서는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내용들은 다 아까 그 LG 내용이랑 같고요. 음,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2단 압축기로 만들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마이저 넣어서 이렇게 2단 그 사이클로 그 터보 냉동기를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위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세 개인가요?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위에 이제 세 개가 올라타 있는 압축기 세 개가 조합해서 용량을 키운 거죠. 하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전자식 팽창밸브들이 이제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세이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이거를 통째로 교체를 하는 식으로 AS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LG에 비해서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단점인데 대신 이제 또 컴팩트하고 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용량을 키우는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이니까 압축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한 개의 이제 베어링도 그만큼 키우면 되니까 뭐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아까 그 내용들과 같습니다. 뭐 운전 비용이라든지 효율이 좋아서 운전비도 줄어들고 국내에서 다 고율 인증을 좀 받아서 국내 맨 처음에 이제 도입한 데가 센츄리였죠. 이 제품을 한 10여 년 전 조금 안 됐나? 그 정도 전에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쓰고 있는 데 가서 보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무급부 터보 냉동기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한 제품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냉매입니다. 냉매는 어, 그 냉동기에서 이제 작동 유체죠. 그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상변화 과정에서의 잡내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 방식인데 이제 이러한 냉매를 상변화를 해서 그 냉동 사이클에서 작동되는 유체가 이제 1차 냉매라고 하고요. 상변화를 하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만 현열 방식으로 잡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열을 운반하는 그런 매체는 열 매체는 이제 2차 냉매 또는 브라인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그 빙축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지열 히트 펌프에 들어가는 부동액 이런 거를 우리가 브라인이라고 그러죠. 말은 이제 물에다가 부동액을 섞은 그런 그 액체인데 그거를 저희가 보통 브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런 이유죠. 그 상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냉매에 그 자연 냉매하고 합성 냉매가 있는데 자연 냉매는 당연히 이제 뭐 물이나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자연 이산화탄소, 메탄 등 자연 상태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합성 냉매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고. 그 냉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연 냉매는 사실 사용 온도 범위가 적다든지 어떤 상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인화성 같은 거, 암모니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고압이 아니고서는 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고 대부분 합성 냉매를 사용하는데 합성 냉매에 이제 그 조성에 따라서 CFC냐, HCFC냐, HFC냐, 뭐 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이제 혼합 냉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친환경 그 냉매 요즘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나오고 있는 HFO 계열의 친환경 냉매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연 냉매까지 포함해서 냉매를 크게 이런 그 내용들로 좀 나눌 수 있고요. 그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그 지금 우리가 그 터보 냉동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R134A가 이제 HFC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저, 냉매 관련된 협약에서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냉동기 대부분 134A나 뭐 트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R123 같은 경우 쓰죠. 그 저압 냉동기라고 하는 데서 이제 R123인데 R123은 134보다도 더 GWP나 그 ODP나 뭐 오존 계수나 그 지구 온난화 계수가 좀 더 높아서 그래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거의 지금 그 규제가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합성냉매는 처음에 이제 CFC 계열의 냉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 R145FA나 R134A로 이제 대체돼서 이제 그 다음 냉매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R22나 R123으로 대표되는 HCFC 계열의 이제 냉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썼다가 이 HCFC 계열의 이제 냉매는 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다 보니 이제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이제 규정이 돼서 규제가 이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R22는 그 주로 지금 이제 RC34A나 R410A, 407A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터보 냉동기에서는 134A로 거의 지금 이제 대체가 됐고요. 국내에서도 R22는 없죠. R123은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존층 파괴 문제 때문에 새롭게 이제 대체 냉매라고 이제 개발돼서 나왔던 게 HCFC 계열의 이제 냉매고 그러나 그래도 이것도 이제 지구 6대 온난화 물질로 분류가 돼서 유럽에서는 규제가 점차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 HFO 그 계열의 이제 냉매는 그, 그 지구 온난화 지수 자체가 조금 낮은 그런 그 냉매로 이제 차세대 냉매로 그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외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 HFO 계열의 냉매로 우리나라도 이제 바뀔 걸로 보이고요. 뭐 요즘 이제 뭐 R1, 2, 3, 4라든지 이렇게 네 자리 숫자로 된 그런 냉매들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고 하니콤, 두폰, 뭐 멕시캔 등 이제 냉매 전문 회사들이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제 10 이하인 그런 1, 2, 3, 4, Z2, 1, 2, 3, 3, 뭐 이런 그 냉매들로 지금 이제 보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자연 냉매가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이소부탄 같은 자연 냉매가 이제 적용이 좀 되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 이 자연 냉매들은 그 뭐 어떤 독성이라든지 그 어떤 배관 부식의 문제,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이나 그 성능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런 큰 냉동 장치에서는 좀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작은 데만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저온을 필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온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분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트렌이라든지 요크, 캐리어, 미시비시 이런 외국계 회사들에서는 벌써 이런 HF 계열의 냉매를 이용한 냉동기를 좀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개발 과제로 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뭐 개발 중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뭐 자료를 좀 하나 좀 보면은요. HFC 냉매 규제도 이게 2008년도 그 11월에 이제 설비기술협회지에 실렸던 자료인데요. 보면 오존층 파괴 물질에 의한 뭐 해서 이제 CFC 전폐하고 국가적으로 이제 그 오존층 파괴 지수가 낮은 그런 그 HFC 계열의 냉매로 이제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 지수란 ODP란 그 R11 냉매를 기준으로 해서 오존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 R11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CFC 냉매들이 대부분 ODP인데 HCFC 냉매들은 뭐 이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HFC 계열의 냉매들은 이제 오존층 파괴 지수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좀 떨어졌는데
GWP, 지구 온난화 지수 같은 경우,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요즘 이것 때문에 이상 기후라든지, 뭐, 이상 기후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지구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요즘 관심을 ODP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1kg과 비교해서 온실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완전 분해되는데 이제 100년 기준으로 이거를 GWP 1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 그 R410A 같은 경우가 이제 2088, R134A 같은 경우도 1435 상당히 높은 그 GWP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이 두 냉매인데 시스템 에어컨하고 터보 냉동기에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 GWP 문제 때문에 이제 바뀐다는 얘기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아직도 HCFC 계열의 냉매 53.1%로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R134A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냉동기뿐만 아니라 그 뭐 발포 보온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발포제나 뭐 분사제 이런 걸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쓰고 37.3%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냉매의 그 원 재료가 되는 이제 형석이나 이런 원료로 중국에서 50% 이상 그 매장 체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돼 있고, 국내에서 냉매 같은 경우는 국가가스 안전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20RT 이상, 충전량 그 50kg 이상의 그 냉동 장치는 주기적으로 누설 점검 도구를 하게 되고, 냉매 관리를 이제 우리도 하고 있죠. 그 꽤 됐죠. 냉매 관련된 법규가 이제 생긴 게. 그 CAFC 냉매 관련해서 이제 R134A가 2014년도서부터 벌써 유럽은 신차에서도 이제 적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1234YF가 이제 적용이 돼서 자동차 업계들에서는 이제 이게 그 점차 그 적용이 많이 좀 되고 있고, 이 냉매들의 이제 좀 특성이 있어서 그 이것도 이제 냉동 장치에 따라서 계속 그 거기에 적합한 냉동 성능이라든지 사용 조건에 적합한 냉매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1234A, 134A 같은 경우 R1234Z, 또 123 같은 경우는 R123 같은 경우는 R1233ZT가 이제 유명한 지금 대체 냉매로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트레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서 개발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410A 같은 경우는 R3이라는 냉매도 지금 성능이 비슷하고 뭐 이래서 대체 후보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R410A가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체 그 냉매들을 그 관련된 메이커들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밑에 댓글로 이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냉매 흐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냉매 관련된 거에 아직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돼서 조금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써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냉동기가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에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빠른 그 대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냉매의 그 물성을 좀 비교한 걸 보면, 지금 R123하고 이제 R134A죠. 그 RT당 이제 냉매 순환량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R123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저압으로 운전할 때 저압으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고압가스 취급 관련된 그 자격자라든지 어떤 검사 같은 게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R123을 그동안에 좀 써왔는데, 어쨌든 뭐 성능이나 이런 것에서는 뭐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뭐 R123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R123 같은 경우가 이제 트레인 냉동기죠. 국내에서는 센츄리라든지 다른 데서도 R123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R123 냉동기가 나오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츄리도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품 중에 이제 표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생산이 가능한 걸로. R123 같은 경우에는 냉매 증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무거워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제 나중에 오버를 하다가 어, 하는 과정에 이제 냉매가 누설된 게 무슨 냄새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하고 이래서 잘 몰라봐서 이제 그런 경우 질식했던 사례가 예전에 있었죠. 어디 대형마트에서 오버를 하다가. 그래서 환기 이런 걸 좀 잘해줘야 되고요. 1342 같은 경우도 뭐 큰 저기는 없고, 이거는 이제 좀 뜨니까 위쪽으로 뜨기 때문에 이제 파열관 그 유도 배관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R407이나 410에 이런 거는 이제 혼합 냉매죠. 그 우리 시스템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 냉매를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R407 같은 경우는 뭐 이것들 세 개를 이런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거고, R410 이것도 이제 이런 거를 혼합해서 만든 건데, 예전에 많이 쓰던 R22, R22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 쪽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그 냉매들인데, 이제 혼합 냉매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가 이렇게 누설이 되면, 그 중에서 또 그때 그 압력이나 뭐 이러저러한 상태에서, 어, 냉매가 이제 똑같은 비율로 또 이렇게 다 방출되는 게 아니라서, 냉매 조성비가, 성분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혼합 냉매들인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데서는 냉매가 한번 누설이 되면, 그 누설된 것만 다시 채워 넣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매를 다시 빼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냉매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R410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냉동기 운전 순서인데, 터보 냉동기 운전 순서는 이제 터보 냉동기가 돌아가려면 냉동기 있어야 되고요. 냉수 순환 펌프, 2차 측에 냉수 순환 펌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순환 펌프가 있어서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수를 공급해주고, 냉각탑에 거쳐서 온도가 올라간 냉각수를 식혀서 다시 냉동기 돌려주고, 증발기 쪽에는 이제 냉수를 순환시켜주고요. 그래서 운전 기동 순서가 이제 컴퓨터로 그 운전 명령을 입력하든지 아니면 장비 본체에 붙어 있는 조작반이 있죠. 조작반에서 제어 판넬에서 운전 메뉴를 이제 누르게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냉각수 순환 펌프하고 냉수 순환 펌프를 가동시켜요. 여기서 이제 그 MCC에 연결된 MCC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MCC가 있으면 이 MCC까지 또 냉동기에서부터 이제 인터럭선이 가죠. 보통 뭐 인터럭선이 안 가더라도 이제 자동 제어로 각각 이렇게 다 받아서 자동 제어가 이제 제어를 해주든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인터럭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어 방식이 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온 신호가 들어가면 이 MCC에서 그 냉수 순환 펌프, 냉각수 순환 펌프를 가동시키고, 여기에 신호가 이제 들어오고 이 두 순환 펌프들이 돌아간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그 압축기에 전원을 이제 넣도록 그렇게 이제 인터로 캐로가 되어 있고요. 이 냉각탑 팬은 이 냉각수 순환 펌프가 돌고 냉각수가 돌면 요 냉각수의 배관에 설치된 온도 센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제 37도다 그러면 30 37대 그 물이 올라와서 이제 32도다, 나가는 물이 32도다 그러면 32도가 되면 위에 냉각탑 팬이 꺼지고, 다시 온도가 뭐 또 1도, 2도 올라가면 다시 냉각탑 팬이 돌아가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냉각수를 시켜서 계속 32도 근처로 그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온도 센서에 의해서 냉각탑 팬은 제어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냉수 순환펌프 냉각탑이 이제 가동되면서 냉동기는 자체적으로는 일단 오일 펌프를 가동해서 그 베어링이나 이런 그 가동 부분에 그 구비를 시작하고요. 그 냉동기 제어 판넬에서 냉수와 냉각수 흐름이 확인되면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마그네트 스위치들이 펌프에 마그네트 스위치가 붙었는지 그 상태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요 냉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 플로 센서가 있어요. 플로 센서가 이제 물이 냉각수 흐름이 이렇게 딱 플로 센서가 붙어요. 정기적인 접점에서 붙는 그런 플로 센서를 둔 경우도 있고 요 앞뒤에 차압을 재서 전자식으로 차압을 재서 차압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나 냉수나 냉각수가 흐르고 있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플로 센서나 차압 센서를 이용해서 냉수나 냉각수 흐름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기 자체적으로 이제 또 자기 점검이 되죠. 그래서 유압이라든지 가이드베인 이런 안전장치들 이런 거에서 알람 뜨는 것들이 딱히 없으면 그때 이제 압축기가 정상 가동되고 그 가이드베이는 냉수 온도라든지 냉동기 전류값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냉매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냉방 운전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수 온도를 이제 공급을 이 냉동기에서 공급되는 냉수 온도가 예를 들어 5도로 돼 있으면 5도에 이제 맞춰서 그 압축기 입구 쪽에 그 가이드 베인의 궤도율을 그 비례 제어를 해서 그 냉매 순환량을 전체적으로 이 냉동기 안에 순환되는 냉매의 순환량을 비례 제어해서 냉방 능력을 이제 그 조절을 하는 거죠. 냉매 양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에 냉수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냉수 쪽에서 그 각 공조 장치를 통해서 열교환을 하고서 약 10도나 12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 그런 냉수가 다시 환수배관을 통해서 냉동기로 되돌아오고 그런 과정에 냉방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 압축기 흡입축의 베인이 서서히 닫히거나 압축기의 전동기 인버터 회전수를 좀 줄여준다든지 인버터 제어 방식인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냉매 순환량을 감소시켜서 감소된 부하에 적정하도록 압축기 운전을 이제 그렇게 제어를 하고요. 냉수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더 설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압축기 운전을 이제 압축기를 시키죠. 그리고 인버터 방식이면 5도 접근하기 전에 이제 벌써 인버터 회전수를 많이 떨궈서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이제 회전수를 많이 줄여준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한번 정지한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압축기 수명이 단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의 그 지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업체들마다 좀 다르니까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냉동기가 두세 대, 여러 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지연 시간 때문에 한번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돌아야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냉동기를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제어가 자동 제어에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자동 제어 설정할 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냉동기에 여러 대 있으면 어쨌든 하나 돌고 나서 그 다음 거 냉동기에 돌아가야 되면 그 다음 냉동기를 돌게끔 교분 운전하는 그런 게 조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냉동기의 대수가 한 대나 두 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버터 제어가 가능한 냉동기로 그래서 비례 제어가 좀 특성이 좋도록 그런 부하 특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 방식의 냉동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하 측에 그 공급 배관과 환수 배관에 이제 차압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앞서 이제 공조 배관 그 파트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차압 밸브의 1차적인 목적은 그 장비 쪽에서 비례제어 밸브들이 작동되면서 많이 투웨이 컨트롤 밸브나 이런 게 닫히면서 그쪽에 공급 배관과 서플라이 배관의 차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비례제어 밸브의 특성이 안 좋아져서 그걸 잘 잡기 위해서 과도한 차압을 빼주기 위해서 차압 밸브를 단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기능이고요. 그것보다도 1차적인 기능은 투웨이 컨트롤 밸브들이 많이 닫혀서 이 냉동기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환수 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냉동기 쪽에서 그
트립이 되게 냉동기가 트립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파가 난다든지 트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냉동기로 들어오는 일정한 그 유량 이상, 최소 유량 이상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선. 그래서 어쨌든 이 차밸브가 설치돼서 부하 측 장비에서 전동 밸브들을 많이 닫아서 순환 유량이 줄어들더라도 냉동기에는 항상 최소한의 유량 이상이 이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정속으로 도는 그 일반적인 냉동기 같은 경우 한 7, 80% 정도의 그 유량은 최소한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비례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도 뭐 괜찮아요. 50%까지도 그 유량이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이제 그 압축기 자체도 이제 그 부하가 줄면 회전수가 줄어서 서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뭐 50% 정도까지는 인버터 제한은 그 냉동기들은 국내 거 LG나 센츄리 모두 다 그 정도까지는 냉수 유량이 줄어도 돼요. 냉수. 그리고 뭐 트렌이라든지 요크나 외국의 그 장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그 냉수 유량이 들어와도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20, 30%뭐 이렇게 들어와도 30% 정도까지도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정지시는 이제 뭐 저거 대부분의 역순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냉동기 그 점검 유지 관리하는 사항들 보면